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뭐 18조니 20조니 하면서 세금이 11조 뭐 반이 넘는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도 엄청난 전략을 아마 세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이 시대가 증여의 시대일 수밖에 없고 이 시대는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 상속은요, 이 생존 전략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상속을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돈을 내가 갖고 있다가 툭 물려주고 그냥 던져주고 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운대구라든지 제외됐다가 이번 대책에서 다시 들어갔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잖아요. 1년 만에 이게 완전히 바뀌니까 사실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취득한 분들 엄청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만 돼 있다가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까지 같이 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헷갈리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만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조만간 절규를 하겠죠. 그 조정정내 주택 두 채면 지금까지는 종부세가 일반세율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2배 오른 중과세율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부터. 내년 종부세. 내년 6월 1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2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은 10% 할증이지만 내년부터 6월 1일부터 20% 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팔지도 못하고 뭐 갖고 있자니 또 이제 종부세 문제도 이제 심각해지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 고민하는 거와 똑같은 고민을 이제 그분들도 곧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강연을 대구와 부산에서도 아마도 그분들도 이제 증여를 고민하지 않을까. 서울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예. 그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증여인데 탈루해가지고 뭐 한 사람들 조사한다고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85명에 대한 세무조사. 그거 나왔는데 사례들 보니까 위에 이렇게 쭉 뭐 한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국세청을 조금 우습게 봤다. 저렇게 하고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이가 없는 사례였는데 마지막 사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마지막 사례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사례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허위 차용증을 썼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그게 허위다. 도대체 허위 차용증이 뭘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은 증여의 한 방편이에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데 거기 빌려주면 기업에 보면 뭐 이렇게 일거리를 밀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다 증여로 과세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증여예요. 그런데 가족 간의 돈거래는 국세청의 그 직원들이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죠. 직원들한테 지시 내린 규칙들은 규칙에 보면 증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 안 한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 세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내부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 채무로 인정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무슨 가족 간에 돈 빌려주고 받냐. 그 돈 준 거지. 두 분들은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차용증 쓴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한테 돈 빌리고 차용증 쓰십다 이게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차용증 많이 쓰셔요. 왜냐하면 이제 차용증 안 쓰면 증여로 간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차용증을 꼭 써야만 되냐. 근데 이거는 좀 실무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거를 판단할 때 이게 돈을 빌린 거냐 아니면 증여한 거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단이 법률적으로는 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법상으로는 이게 가족 간에 무슨 돈 거래냐. 이게 증여지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부인하는데
납세자가 그걸 입증을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는 판단이라서 그래요. 판단. 내가 돈 빌려줬다는데 네. 국가가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다 라고 이건 판단하는 거고, 납세자는 무슨 소리냐, 나는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그 판단을 할 때 납세자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정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중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갚겠다고 하면 그건 빌려준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건 빌려준 게 아니죠. 갚지도 못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너 갚으라 그러면 그게 빌려준 거예요. 그냥 그 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또 판단 문제예요. 아니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한 3년 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딸이 중학생인가 그랬었는데 외할머니한테 상가를 이제 증여를 받아요. 그 엄마하고 같이. 그 일부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가 한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빌려요. 그리고 차용증을 썼어요. 그 이자를 주기로 하고. 그래서 청문회 때 이제 야 중학생이 무슨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하느냐 그러는데, 결국 문제가 안 된 거는 이게 상가라서 월세가 나오니까 월세를 내가 갚는다, 이자를. 그렇게 해서 이게 비껴나간 적이 있어요. 네. 돈을 빌린 사람이 무슨 뭐 학생이거나 뭐 군대를 갔거나 뭐 이래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아까 그 케이스. 당연히 중학생이 무슨 돈으로 갚냐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가를 빌려서 월세가 나오고 월세 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자를 갚았다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 돈을 빌렸어요. 한 5억 정도 빌렸어요, 아버지한테요.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는 내가 나중에 집 팔아서 갚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차용증이 남한테 빌려줄 때 원금과 이자를 집 팔아서 갚는다. 집을 언제 팔 건데 30년, 50년 후에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허위 차용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용증을 쓸 때는 이거를, 이 돈을 내가 왜 빌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갚을 건데 어떤 돈으로 갚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단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그거를 사후관리로 넘겨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돈 빌린 거로 일단 봐줄게. 그 대신에 여기 언제 갚겠다고 했으니 이날따라에 우리가 갚은지 안 갚은지 볼게. 모니터링을 사후에. 예, 그래서 전산에다 넣어놓고 그 기간이 되면 납세자한테 이제 보내요. 이건 너 차용증 이렇게 갚기로 했는데 갚았냐? 안 갚았다 그러면 왜 안 갚았냐? 갚았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갚았냐? 그거 출처를 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배우자간에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변제한 이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돈 빌려주고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 빌려주고 갚은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갚기 전에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갚을지 안 갚을지를 모르는 거니까 결국 그때 상황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예규나 판례를 보면 꼭 차용증을 안 썼다고 해서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차용증을 안 썼다고 인정을 해준 거는 차용증을 안 썼지만은 빌려갖고 그다음에 갚은 게 다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갚기 전에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걸 판단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잘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차용증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 어떤 자금원으로 갚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보증금 올려서 갚을게요. 그럼 보증금 언제 올릴 건데? 그럼 2년 후에요. 그러면 2년 후에 보증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안 갚겠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년 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너 갚았냐 안 갚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것은 그 경험상으로 보면 국세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부모자식 간에 돈 빌리면 무조건 막 부인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드릴 것은 차용증 쓰면은 저거를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 네. 하는 건데 많은 판례들을 보면 부모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소급해서 가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용증을 그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뭐 이야기하려면 차용증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썼으면 부모 자식 간에 썼다 할지라도 그거는 계약이니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용증을 안 하는 것보단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언제 작성했느냐라는 그 구세청과의 어떤 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증을 받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공증할 때 돈이 비싸니까 법원에 가면 이제 확정일자 받는 게 있어요. 돈 안 내고요. 또는 뭐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래서 공증을 꼭 안 받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용 증명 보내면 내용 증명에 그 내용을 다 그 우체국에서 다 정리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 별로 안 들이고 그 당시에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네. 있겠죠. 꼭 공증 안 받아도 되는 내용 증명이나 확정일자라도 예, 법원의 확정일자 같은 걸로 받으시면 지금 이제 강연에서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보유세나 양도세를 내기 아까우니까 증여로 돌파해보자 이런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근데요. 네. 그 사실 증여의 시대는 주택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네. 주택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네. 상속의 전략 중에 하나로 우리가 증여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차원에서의 어떤 증여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자. 네. 거기에는 절세 문제도 있지만 상속의 본질적인 분쟁의 문제, 그 다음에 전략의 문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절세 문제로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네. 이게 꼭 세금 문제만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또 뭐 이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고 아픈 자식도 있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의 성공적인 이전의 한 전략으로서 증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증여를 선택할 때 그 증여의 어떤 시기와 방법, 대상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보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뭐 18조니 20조니 하면서 세금이 11조 뭐 반이 넘는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도 엄청난 전략을 아마 세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좀 전략적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증여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꼭 주택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재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위주로 이제 어떤 증여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또 수립할 것이냐, 또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뭐 중요한 것만 예. 한 가지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증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세법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인문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증여의 시대일 수밖에 없고 이 시대는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두 분이 먼저 수긍을 하셔야 제 강의가 이게 다른 분들도 이게 수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이건희 회장님 보셨잖아요. 네.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1,00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녀가 3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한테 이걸 상속을 하면 절반을 국가가 가지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 3명은 167억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그건 그 자녀가 2명의 자녀한테 167억을 나눠준다고 쳐봐요. 83억을 나눠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반을 또 세무서가 떼가요, 국가가. 그러면 42억을 받는 거죠. 1,000억 할아버지가
두 세대가 지나 손자 세대에 가면 부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1,000억 부자였는데 손자는 42억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이렇게 한꺼번에 상속을 하면 그렇게 대상이 날아가니 이걸 저는 단절적 그 이전이라고 보는데요. 점진적으로 이전을 해줘야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것을 물려주면서 세금 전략을 세워야만 세금이 왕창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마침 수명이 100세로 길어졌어요. 100세까지 가려면 40년 동안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 증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생긴 거죠. 또 이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가 이 수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3, 40년 전에는 수명이 70이 넘어가면 거의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자녀가 30, 40이면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70부터 100살까지 될 때까지 자기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인 30부터 70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력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재력이 중요한데 지금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국의 에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92세인데요. 찰스 황태자가 70세예요. 지금 70이면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못 물려받고 있잖아요. 찰스 황태자는 지금 50년 전에 왕위를 책봉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50년 지나는 지금 동안 얼마나 왕이 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왕이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어머니인 에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왕의 어떤 직분도 잘 수행하셔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어머니를 두셔서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찰스 황태자를 비운의 황태자, 직업의 황태자, 영원한 황태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순간은 아들은 항상 그 밑에서 2인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를 자녀한테 넘겨줘야 돼요. 넘겨두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노노상속, 나중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상속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70에 상속받아서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쓸 거예요? 투자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물려주니까 지금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려줘야 돼요. 지금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려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려줘야 되지? 언제 물려줘야 되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어떤 순서로 물려줘야 되지? 어떤 재산을 물려줘야 되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는 갈등의 시대, 그러니까 아들의 황금기와 아버지의 노년기 겹치는 이 시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증여의 시대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들이 돈을 벌 기회가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만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소망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줘요, 자꾸. 안 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절한 증여가 있어야만 자녀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뭘 하던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70이 넘어서 재산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재산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 후반전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이 돈을 받아서 이거를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적으로서도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상속은요, 이 생존 전략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상속을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돈을 내가 갖고 있다가 툭 물려주고 그냥 던져주고 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인데 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줘야만 자식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잘 살고 그 부를 더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고민은 아버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남인데 물론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갔지만 꼭 장남한테 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남한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상속은 n분의 1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이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자식들에게 이걸 줘야 되는 건지 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은 돌아가실 때 유언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면서 또 중간에 또 수정해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 과정의 전 과정이 바로 증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고요. 또 재산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증여도 8월 달에 한 증여와 지금 하는 증여,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게 세금이 달라요. 왜냐하면 8월 달에는 인근 유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고 지금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세잖아요. 똑같은 아파트를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엊그제 보면 4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4억에 50%면 2억이잖아요. 세금이. 그 증여세 2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몇 달 사이에도. 그런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 어떻게 잘라서 줄 것이냐. 또 재산은 또 어떻게 줄 것이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법인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이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조합을 나한테 가장 맞는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저희 먼저 설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뭐 충분히 네. 아, 이해를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설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증여 그 재산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류분 소송 들어온 거를 분석을 해보면 1억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는 행복과 불행을 요즘에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해서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 적게 받았어.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서보다 잘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네, 비교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못 참는 거죠. 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증여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연할 때는 좀 충분한 사례들도 많이 드리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또 섞어서 하면서 좀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